포병을 다녀온 분들은 아마 TOT 전술을 아실 것입니다. 각각 다른 위치에 있는 여러 포대에서 같은 장소에 동시에 포탄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매우 싸게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석유가 있어도 팔지 못했던 이란. 때문에 이란은 자신들의 석유를 수입해주는 중국에게 매우 싼 값에 석유를 넘기다시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중국은 꽤나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공격했고 중국은 원유의 중요한 공급처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석유값은 올라갈 것이고 결국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게 무지막지한 연타를 당하는 이란. 이란은 중국이 군사적으로 나서진 않더라도 미국에게 적극적인 항의라도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에 대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26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는 중국을 세계 군사력 순위 3위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을 세계 군사력 2위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중국의 국방비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인데다가 세계 최대의 조선 능력과 해군 함정수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왜 미국에게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한 것일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70여 년 전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전쟁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바로 6.25 전쟁 말입니다. 중국은 6.25 전쟁의 사상자 숫자를 지금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껏 공식적으로 밝힌 사상자는 부상과 전사를 모두 합쳐 총 36만 명. 하지만 중공군의 피해가 과연 그게 전부일까? 한국전쟁 연구로 유명한 군사사학자 로이 에드거 애플맨. 그는 중국이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중국의 총 사상자 수는 36만 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100만 명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추정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 초 6.25 전쟁 개입을 결정한 마오쩌둥. 그는 내심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공군에는 중일 전쟁과 국공 내전을 통해 실전 경험을 갖춘 인원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 미군은 야간 전투와 산악전에는 약하다. 우리가 숫자로 밀어붙인다면 충분히 생산이 있다. 실제로 모든 것이 마오쩌둥의 예상대로 돌아갔습니다. 중공군 개입 초반, 우리에겐 장진호 전투가 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청천강 전투가 전략적으로는 더욱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청천강 전투 때문에 미군과 국군이 평양을 포기하고 단숨에 38선까지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내심 불안했던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공군 지휘부는 미군도 결국은 인간일 뿐이라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상상을 초월했던 미군의 화력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15일에 시작된 흥남 철수작전. 미 10군단 병력과 국군, 그리고 민간인 약 20만 명 이상이 흥남항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후방인 원산까지 중공군이 뚫고 내려와 있었기에 후퇴할 수 있는 퇴로라고는 오로지 흥남항뿐이었습니다. 중공군은 불과 10에서 15km 떨어진 거리까지 접근한 상태. 때문에 흥남항에는 묘한 불안감과 공포감이 감돌았습니다. 만약 중공군이 흥남항을 급습한다면 6.25 전쟁 최대의 참사가 벌어질 수 있었던 상황. 그러나 중공군은 항구가 바로 코앞이었음에도 더 이상 다가오질 못했습니다. 바로 미군의 화력 때문이었습니다. 동해 바다에 떠있던 미 해군 전함의 끊임없는 함포 사격, 그리고 동해 바다에 떠있던 항모에서 이륙한 함재기들의 맹렬한 폭격, 거기다 미군 포병의 필사적인 포격. 흥남항에서 20만 명의 인원들이 탈출할 때까지
엄청난 화력이 잠시도 쉬지 않고 흥남항 주변에 불의 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은 잔인한 돌격을 펼쳤지만 끝내 이 불의 벽을 뚫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진짜로 미군의 화력을 체감한 것은 1951년 4월과 5월에 있었던 춘계공세였습니다. 이때 중공군 지부의 목표는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미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거나 최소한 서울 정도는 차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오히려 휴전을 통해 전쟁을 그만하길 바랬던 것은 미국 쪽이었습니다. 1951년 춘계공세 당시 미 8군 사령관은 벤플리트 장군, 탄약을 아끼지 말고 포탄을 최대한 사용하라. 이 정책 때문에 생긴 말이 바로 벤플리트 탄약량. 벤플리트 장군은 미군의 탄약 절약 개념을 사실상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이 무렵 하루 20만에서 3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충격을 받은 미군의 화력은 사실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었다. 춘계공세 당시의 한국전쟁은 사실상 포병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탄을 많이 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포병을 다녀온 분들은 아마 TOT 전술을 아실 것입니다. 각각 다른 위치에 있는 여러 포대에서 같은 장소에 동시에 포탄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술. 이 훈련이 얼마나 잘 되어 있었던지 당시 미군은 마음만 먹는다면 사단 포병 전체가 한 지점에 동시에 포탄을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가공할 위력이었습니다. 보통 포격이 드문드문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사전 경고가 되기 때문에 몸을 피할 여유가 있는 법. 그러나 TOT 전술 때문에 미처 대피할 새도 없이 2,000발의 포탄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중공군의 춘계공세가 좌절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군의 TOT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국군 최고의 승리였던 용문산 8.55 전투. 물론 전투의 핵심 주력은 국군 육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도 미군의 숨은 화력 지원이 있었습니다. 국군 육사단은 국군 부대였지만 엄연히 미군 군단에 소속된 부대. 그래서 용문산 8.55 전투 당시 화력 지원은 미군이 전담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용문산 계곡에서 수많은 중공군이 몰살당한 이유는 미 공군의 근접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중공군이 국군의 추격을 받으며 8.55 방향으로 후퇴했을 때도 미 공군의 근접 지원으로 인해 중공군의 피해가 막심했다는 중국 측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춘계공세가 실패하자 중공군이 더 이상의 공세를 포기하고 휴전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중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군의 현대적인 화력 체계를 정면으로 경험했습니다. 대규모 포병과 정교한 사격 통제, 그리고 압도적인 공근력, 거기다 해군의 화력 지원까지 결합된 입체적인 화력. 앞으로 미군과의 직접 충돌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2026년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음에도 중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지. 미국의 화력을 철저하게 벤치마킹하여 동등하게 되기 전까지는 미군과 정면 대결을 피한다는 중국 지도부의 전략. 중국이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된 이유는 바로 70여 년 전 한국에서 벌어진 6.25 전쟁에서의 뼈아픈 기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